직장인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었고 거기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전 국민의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월부 보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누군가 인생이 좀 바뀌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쿠팡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1억 이상은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달 버는 건 아니고 좀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지만 최근 6개월 평균 냈을 때는 큰 수익 기준으로 그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10억 정도는 되지 않나. 23년 1, 2월 달에는 빵원 벌었고요. 그때 3개월 차 때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3개월 차 때. 매일 드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결혼했거든요.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했는데 저번 달 매출이 얼추 10억 정도?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제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직원이 엄청 많아서 직원분들이 대신에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만 쓰고 있고 직원 한 분이랑 저랑 하고 있는데 매출을 유지하고 이런 데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날도 하루 정도씩은 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쇼핑몰에 쏟는 시간은 2시간 내외 정도인 것 같고, 매출을 또 한 번 올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한 번씩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출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서 상품을 더 소싱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더 던져야 될 때, 그때는 좀 바빠요. 아무래도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성수기란 말이에요. 누구나 벌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여름 전에 한 2주 정도, 겨울 전에 2주 정도는 좀 바쁘게 지냅니다. 그때는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만큼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사실 사람 만나러 다니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태생이 게을러서 최대한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고도 그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무실에는 매일 있는데 그게 그냥 제 취미가 없어서 그냥 사무실 나가서 놀고 사무실 나가서 유튜브 보고 사무실 나가서 그냥 다른 걸 하는 거지, 엄청나게 시간을 투입하지는 이제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직장인 시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늦게 취업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사실 이제 아버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망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진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부업 많거든요. 뭐 에어비앤비가 됐든 코인 세탁방이 됐든 소액 경매가 됐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진입장벽이 뭐였냐면 무조건 내 돈은 얼마 이상이 먼저 들어갔었어야 돼요. 먼저. 당연히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 뼈 빠지게 모아서 한 3, 4천을 모았어도 내 1년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했어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런 물건을 파는 거는 물건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1,000원, 2,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막말로 조금 잃더라도 내가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메꿀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있구나라는 계산이 서서 이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쿠팡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이용을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해서 할 수 있고, 또 공간의 제약이 좀 없어요. 뭐 내가 사무실을 꼭 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창고를 구해야 된다거나,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럴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직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플랫폼들이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잘 안 주는데, 쿠팡은 아무리 잘 팔고 있어도 새로 판매하는 사람이랑 거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을 키워나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전 그게 가장 큰 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럼 사무실 필요하고, 요게 필요 없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쿠팡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다 쓰진 않죠. 그렇지만 한 가정에 하나씩은 그 쿠팡 와우 회원 계정을 다 갖고 계실 거고, 쿠팡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그 서비스를 한 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쿠팡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전 국민이 거기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판매자가 들어가서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버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남들이 이게 레드오션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레드오션이라 떨어지는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 전 직장인 월급 이상은 가볍게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쿠팡 회원 가격 올렸잖아요. 근데 회원 수가 줄 거라고 모두가 예측했는데 더 늘었대요. 저도 쿠팡을 써보니까 이거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문하면 내일 오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다른 쇼핑몰보다 조금 비싸도 급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목전에 닥쳐야 소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일 예를 들면 여행 가는데 뭐가 필요해. 그러면 미리 사두면 좋은데
바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미리 안 사고 전날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지? 쿠팡. 이게 굉장히 엄청난 메리트지 않을까. 그리고 묻지마 반품을 또 해주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고, 판매자분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쉽게 반품한다 하니까 그럼 내가 팔아도 쉽게 반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반품을 해도 나는 왜 이득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뭐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흔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거는 다 해봤고 실제로 매출도 내보고 했는데 지금은 쿠팡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옥션, 지마켓,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주문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물건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물건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물건이 팔렸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시켜서 그 고객한테 보내야 되고 시간 맞춰서 택배를 싸서 보내야 되고 또 고객님의 그 CS가 들어오면 고객님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고객님들이 이걸 반품하고 싶다고 하면 그 반품도 제가 또 수거를 해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을 쿠팡에서 대신해 줍니다. 넣고 나면 끝이에요. 대신 다 해줘요. 물건을 입고하고 판매 시작해서 판매가 되면 그 뒷단의 일을 다 해줘요. 쿠팡에다가 제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 몇 개를 사서 쿠팡 창고를 대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다 입고시켜 놓으면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가 없고요. 배송해주는 거 CS가 들어오면 쿠팡 상담원들이 대신해주고 쿠팡에서 95% 해줍니다. 그 한두 시간 동안 뭐 하세요? 그냥 전날 얼만큼 팔렸는지 보고 막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처리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내가 잘 팔리는 것들은 재고를 사와서 빨리 넣어야 돼. 그런 계획을 좀 짜는 편이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보는 거라서 그냥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일이고 초보가 하기 좋은 부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부업이 그렇듯이 뭘 해도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처음은 다 100만 원만 더 벌면 너무 좋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100만 원을 내가 벌 때 힘들게 버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쉽게 버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만큼만 벌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면 이건 해보다 보면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겠는데 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상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운이 좋았지만 단기간 안에 인생을 좀 많이 바꿀 수도 있는 부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저희가 정해진 인생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부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님은 이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짧게 말하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호르몬 조절 장애가 있어서 하루에 18시간씩 자도 피곤하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대만에 막 8kg 빠지고 어쩔 땐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하루에 10kg 찌고 한겨울에 덥고 한여름에 춥고 뭐 이럴 정도로 되게 들쑥날쑥 심했는데 그걸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15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됐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인서울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사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항상 돈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일 슬펐던 거는 어디 아파도 병원 갈 생각이 잘 안 되고 웬만하면 그냥 버텨보자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핍으로 왔었기 때문에 돈 버는 방향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교도 26살 돼서 처음 진학을 했고 취업도 30살인가 31살? 뭐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굉장히 늦었잖아요. 제가 이 월부 굉장히 애청자였거든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강했어서 그냥 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월급의 80%를 저축을 해라 라고 너나이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년 동안 번 돈의 80%는 그냥 받자마자 바로 통장에 떼놨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게 앞으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엑셀로 쭉 해보니까 10년 벌어도 내가 사는 수도권의 아파트 하나 사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평생 이렇게 아끼면서 살 자신도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난 아낄 만큼 아껴봤는데 이걸로는 답이 없구나,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부업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회사에서 얼마 받으셨길래 약간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으셨나요? 제 회사에서 실수령액 찍힌 게 한 달에 450에 470 비밀이 있는데 제가 한 달에 100시간씩 추가 근로를 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연장 근무를 원하면 할 수 있었어요. 일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걸 해서 회사에 거의 살았습니다. 새벽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20%만 제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50 받으면 50만 원밖에 못 쓰잖아요. 450을 받으면 9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80% 저축해야 되는 그 강박이 있어서 많이 일하고 조금이라도 좀 여유롭겠어요. 사실 50만 원 가지고 한 달 버티는 게 성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일 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무슨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나갔어요. 그리고 퇴근을 굳이 안 했습니다. 어차피 퇴근하고 할 게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도와줘서 집을 산 친구는 한 1년, 2년 만에 몇 억을 벌었는데, 시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올라가고, 뭔가 거기서 되게 결핍이 느껴졌고, 평생 이렇게 20%만 쓰면서 살 자신도 사실은 없었고, 제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뭔가 이슈 생기면 사실 모든 게 말짱 꽝이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 불안감을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첫 수익이 났을 때는 되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된다 이러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게 3개월 차 때 그랬는데, 근데 1, 2개월 차 때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다 돈을 버는데 전 돈을 못 벌었거든요. 3개월 차 때 수익이 한번 폭발적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 빛이 보이는구나? 빠른 분들은 바로 나죠. 그냥 한 달 차? 주문은 올리고 하면 그냥 한 2, 3일 내로는 보통은 받아요. 근데 2, 3일 내로는 받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돈이 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돈 남고 이제 뭔가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정말 빠른 분들은 한 달, 보통 한 달 단위로 수익을 계산하니까 뭐 첫날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걸로 꾸준히 버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해요. 그 친구들도 결혼도 했고, 그 친구들은 뭐 보통 일주일 차 때 다 수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제가 원래 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천만다행히게도 이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지인의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의 아는 후배가 이걸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인데 한 달에 한 800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굳이 거짓말을 칠 이유도 없고, 그 형도 저한테 그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해보자. 그때부터 확신은 있었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분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그게 믿음이 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쇼핑몰 사업자를 내면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면허 비용인데 1년에 45,500원씩 냅니다. 처음에 가입을 하는데 45,500원 결제하라길래 제가 거기서 닫고 3일 동안 안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직장 다닐 때. 근데 거기서 5만 원을 그냥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쓰라는 거잖아요. 3일 고민했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3일 차 때 그래 5만 원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좀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사수했잖아요. 원래는 치부라 어디 가서 말을 안 했어요. 사수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수, 삼수, 사수할수록 더 무섭게 되잖아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돌다리를 한 100번씩 두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망하려고. 너무 뒤쳐졌으니 여기서부터는 후퇴는 없어. 무조건 위로만 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되게 심했는데, 사수하신 분은 아마 이 영상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랬던 저도 할 만큼, 이게 모를 때 이런 쿠팡에서 물건을 판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되게 사실 간단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보고 공부해서 인서울 대학 가라, 저 지금도 자신 없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공부는 등수를 세우잖아요. 얘는 상위 몇 프로만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하면 조금만 벌면 되잖아요. 그거라도 전 벌자고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 커머스 이런 쿠팡 안에서는 50% 안에만 들어도 직장인 월급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해서 좀 돈 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적당히만 해도 300만 원 벌기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상품 하나로도 300 그 이상을 벌거든요. 하나만 잘 터져도. 300은 되게 소소한 거고, 하나로 잘 벌면 한 달에 몇 천씩도 벌어요. 뭘 팔았길래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참 작년 상반기에 유행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괄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샀어요. 네, 요런 괄사 보이시죠? 지금은 이게 가격이 엄청 무너졌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무너졌는데, 여기 보면 5,200원짜리 이런 괄사 있죠? 네. 이게 중국에서 하면 2,500원. 2배 뻥튀기네요. 근데 이제 2배 뻥튀기 해도 요렇게 팔면 많이 남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도 있고 처음에 택배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 26,900원짜리 있죠. 얘랑 원가 차이 거의 없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26,900원에 얘보다 많이 팔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리뷰도 훨씬 많죠? 네, 더 높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오래 판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상세 페이지에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1번이랑 2번이랑 생긴 게 다르죠. 네.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런 비슷한 거를 3만 원대에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나왔어요. 50개, 100개씩. 근데 이게 광고비를 제외하고 하나 팔면 10,000원 이상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50에서 100만 원씩을 벌었던 거죠. 그때 그 제품 하나가 터지면서 한 달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수익이 올라왔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와요, 저 제품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딱 이 제품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안 팔아보면 5,900원, 7,900원인데 내가 어떻게 팔아 하잖아요. 쿠팡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지금 소비자분들이 여기다 괄사 치면 얘가 1등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괄살치면 제가 1등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쿠팡이 노출 알고리즘이 다 개별적으로 달라서 사람마다 보여주는 제품이 달라요. 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내 물건을 비싸게 팔 기회를 주는데 네이버, 지마켓, 옥션 여기는 철저하게 순위제예요.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은 저 잘 팔고 못 파는 사람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0000 찍혀 있어요. 그럼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하면 이게 다 숫자가 찍히거든요. 몇 개 주문 들어왔고 몇 개가 배송 중이고. 근데 이게 빵개로 뜹니다. 그럼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매출 판매 통계 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게 움직이는 거라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제 매출 3,400. 네,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게 낮 12시인데 매출이 1,700만. 그 전날에는 2,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문 몇 개 들어왔고 배송 처리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넣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요. 앞으로 잘 나갈 상품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거 부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걸 통해서 막 키워드 보고 검색수 보고 막 이 엑셀 같은 표를 보면서 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 걸 좀 지루해서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도 그냥 따라 하실 수 있고 최근에 상에서 사신 물건 기억나는 거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저 생수 샀고요. 생수. 네, 또 그리고 회사에 둘 선반 같은 거 필요해서 책상 선반. 책상 선반 샀고요. 네. 담요 하나 샀어요. 담요. 네. 그럼 한번 책상 선반이니까 이 책상 선반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리뷰가 118개 달려있는 책상 선반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이 리뷰 있죠? 이 리뷰로 클릭을 하면 이 리뷰 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페이지가. 그럼 여기 베스트 순 리뷰가 있고 최신순 리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신순 리뷰를 누르면 10월 30일에 후기 하나, 10월 27일에 하나, 27일에 하나, 26일에 하나 이렇게 꾸준히 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맨 뒤로 가봅니다. 10페이지. 118이면 뭐 한 20페이지까지 가봐요. 자, 제가 이걸 왜 가보냐. 보통은 맨 뒤에 사람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체험단이라는 걸 좀 많이 써요.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제공을 하고 후기를 받아내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거를 사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대부분 돈을 받고 후기를 써주는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100%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거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해요. 이분이 어디다 리뷰를 달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초보자인데 상품을 막 어떤 상품이 잘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여기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시중에서 잘 팔고 있는 거잖아요.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빌리자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역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나오는 게 여성 털 부츠 기모 방안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곧 겨울이잖아요. 뭐 팔아야 돼요? 방 하나 팔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 하나에다가 이 사람이 비슷한 제품에다가 리뷰를 2개나 달아놨네? 실제로 샀을까요? 11월 1일인데 전 벌써 방 하나 신는 사람 없다 보거든요. 아직 날씨가 따뜻해서. 네, 무슨 뜻이냐? 방 하나가 겨울에 잘 팔릴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알바를 써서 리뷰를 달아놨구나, 달고 있구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방 하나 팔면 잘 팔린다. 이렇게 소싱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저희 그냥 아무 책상이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리뷰를 본 거잖아요. 네. 그냥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서 가장 최신 그걸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면은 이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1900개 있잖아요. 맨 뒤까지 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리고 로켓 배송을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판매자 로켓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 거 위주로 봅니다. 혹은 안 붙어있거나 리뷰가 안 붙어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판매자 로켓이 아닌 사람. 그러면 로켓 배송이랑 판매자 로켓은 어차피 내일 도착 보장이니까 잘 팔려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며칠 뒤 도착이잖아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89개가 달려있다? 이 친구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로켓 배송 제외하고 판매자 로켓이나 이 로켓 배송 딱지가 안 붙어있는 친구 있죠. 이 사람들의 가장 뒷단의 리뷰로 가봅니다. 최초 리뷰 쪽으로.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몇 개라도 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잘 팔리니까 리뷰를 달고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바까지 쓴 저 실력 있는 셀러한테 제가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쿠팡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랑 쿠팡의 방 하나를 동시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로 대부분 쇼핑을 하시겠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다 방 하나를 검색을 했어요. 여기 광고 3개 빼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보고 원하는 걸 클릭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리뷰가 1700개 있고 76개 있고 뭐 아직 시즌이 아니라서 이게 막 순위가 잘 못 파는 판매자도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게 시즌이 되면 온갖 작업을 통해서 여기 줄을 세웁니다.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보통 6등, 7등 넘어가면 잘 안 팔려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소형 키워드라고 해서 아주 따뜻한 방어나 이렇게 검색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한두 개씩 파는 게 보통의 스마트 스토어인데 방어나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순위가 다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광고 자리인 거 모르셨죠?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광고 자리거든요. 여기도 광고 자리예요. 그리고 내려다 보면은 AD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한정시간 특가 상품 이런 것들도 뭔가 광고 구자거나 행사 구자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모바일로 쇼핑을 하잖아요. 네. 모바일에도 광고라고 붙어있긴 해요. 아주 조그맣게.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계속 막 바뀌고 뒤죽박죽 되니까. 쿠팡은 리뷰를 달았던 제품이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 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은 노출시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광고를 키면 되는데, 광고 킨다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어떻게 광고를 생각하잖아요. 돈 일단 후불제고, 제가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려면 500만 원을 넣고 매달 30만 원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뭐 코인 세탁방 차리려면 얼마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나, 뭐 집을 사건 뭘 사건 어쨌든 투자금이 딱 들어가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이건 못 빼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 써서 판매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끄면 그만이에요. 그럼 난 10,000원밖에 안 잃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내가 한 달에 계약을 해서 한 달 동안 500만 원 써야 되고 1,000만 원 써야 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그래서 제가 하루 지난 거 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판매된 거를. 제가 아까 전에 미팅 할 때도 컴퓨터 켜서 본 게 어제 얼만큼 팔았고 얼만큼 남았고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광고를 꺼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저도 해봤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하고 있고 제 친구들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알려드려 본 분들 많지만 그 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하거든요. 손해만 볼까봐.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면 그게 그렇게 막 손해만 보고 끝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서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판매자. 그 직원 아니시고. 아, 직원 아니고, 네, 직원 아니죠. 지분, 심지어 주식도 없습니다. 쿠팡 주식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약간 머리가 띵한데요? 대부분 이걸 모르세요. 그런데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막 수수료가 높아, 뭐가 안 돼, 독점이 너무 심해 막 이러거든요. 제가 해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처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쿠팡을 같이 욕했어요. 저렇게 독점하려고 하고 너무 이기적인 기업이야 했는데, 해보니 야, 너무 소비자 친화적이야 라고 했는데, 저 판매자 로켓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판매자에게도 친절합니다. 사실 다들 처음에는 주문 들어오는 그 희열을 맛보고 싶지만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 느낌을 누구나 갖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건 없겠지만 이게 그나마 거기에 좀 근접하지 않나. 왜냐면 퇴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 넣어놓고 나면 어차피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닌 부업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업무 시간에도 뭔가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처음 들어봐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유튜브라 이런 커머스를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엄청 휘둘리고 이랬거든요. 이거를 좀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들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방해하거든요. 이게 이렇대, 이거 끝물이래. 제가 시작했을 때 끝물이라 했어요.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이런 거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저는 정말 저걸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수수료를 막 내야 된다고는 들었거든요. 일반 그냥 쇼핑몰 수수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는 한 6% 되고 저희 쿠팡 같은 경우는 10% 되니까 4% 정도 차이가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1페이지 1등에 넣는 것보다 쿠팡에서 그냥 적당히 파는 게 더 많이 팔아요. 둘 다 해보셨습니까? 둘 다 해봤으니까. 웬만해선 그렇습니다. 웬만해선. 물론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게 있지만 대다수 쿠팡에서 훨씬 많이 팔립니다. 훨씬.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때는 싸게 노출시켜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택배비 2,500원, 3,000원씩 따로 붙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어차피 판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는 택배를 실제로 보낼 때 그 돈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런 거 보내면 2,150원 해줘요. 그럼 사실 4% 아까 수수료 비쌌지만 저 판매자 로켓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택배비 차익이 한 600원, 700원, 800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리스크 싫어하는 사람의 매출을, 저도 제가 이런 매출을 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돈을 한번 처음으로 쿠팡에서 1억을 벌어봤을 때 놀래서 모든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다 판매 중지시켰었어요. 왜요? 이게 실제로 내 통장에 플러스 1억 되는지 보려고.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정산돼갖고 그 전에 통장에 있던 금액에서 플러스 1억 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써가면서 매출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1억 벌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되니까 막 해야지, 저 이런 사람이 아니라 1억 벌어서 진짜 벌린 거 맞아? 맨날 계산해보고, 그래도 안 믿기니까 제가 이 전에 통장이 얼마 있었으니까 이게 한 사이클 돌고 나왔을 때
플러스 1억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수료 비싸다 이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서 추가 비용 내는데 그거를 명목상 수수료를 낮게 표현을 한 업체가 있는 거고 저기는 수수료가 비싼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 까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거를 활용을 하면 물류 창고 비용이나 물류 비용을 그냥 완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원이 해야 될 일도 대신해줘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자본금 어느 정도 들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카드로 결제를 되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어쨌든 물건 값들이 비싸지가 않아요. 저런 거 원가가 되게 저렴하고 그런 걸 사서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카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 100만 원 있으면 일단 시작해봐라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뭐가 문제냐 매출이 엄청 잘 나오면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꾸 물건을 사서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안 할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쳐 봤는데 이건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들어갔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팔리는 거 보고 내가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다 정산돼서 들어오니까 다 그렇게 굴리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진입장벽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넣으면 12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든 구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예전엔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매달 순수익을 한 100만 원씩은 그래도 벌고 싶어요. 100만 원 찍는 데까지요? 네. 빠르면 한 달. 근데 그분들은 실행력이 확실히 좋아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해요. 3달 만에 1000만 원을 찍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저만큼 많이 팔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쿠팡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다 이미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라면 전 저만 알고 끝낼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쿠팡에 어마어마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상품군이 있어요. 저기서 매출에 몇십조 다니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매출 1억씩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 1억씩 해도. 워낙 큰 시장이니까 전 국민이 다 소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 국민이 이 영상을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쿠팡이기 때문에 한 명이 독식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돈 걱정은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실 거거든요. 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그럼 언제인가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가족들, 저는 친척들까지도 그 불편함을 좀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슬픈 얘기지만 이제 어머니가 엄청 아끼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벌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헬스장 다들 끊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헬스장을 한 번도 안 끊으셨어요. 1년에 30, 40만 원이면은 어머니한테 너무 큰 돈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 한번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 유산소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헬스장 가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밖에서 하시다가 그러신 거죠. 제가 그때 되게 제 자신이 너무 좀 싫었거든요. 헬스장 비용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행 이런 것도 거의 못 나가셨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못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해외여행도 지금도 또 해외 나가셨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돈 다 내내고 보내드리고 그냥 카드 어머니 아버지 하나씩 드리고 생활비 이걸로 쓰세요 할 수 있고 또 이제 집에 힘들었다 보니까 집에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오래된 중고차 한 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매일 새벽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니까 아버지가 더 쓰라고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비가 너무 오는 날 우산도 없고 우산 하나 사는 것도 사실 5,000원, 10,000원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하시니까 비 맞고 집에 오신 얘기도 듣고 그럴 때 되게 꼭 성공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돈 벌고 이제 아버지 차도 새 차로 해드리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촌 동생 대학교 수능 끝났다 하면은 노트북 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행복 아닌가. 그리고 음식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밥 마음껏 사줄 수 있고 그게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팠다 보니까 병원비 이런 거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때 제가 수술한 거 흉터 자국 때문에 거기서 이제 200만 원이면은 흉터를 지울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암 수술을 했었었는데 그냥 그때 200만 원 암 수술 하는 거조차 약간 미안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병원비 나간다는 생각이 좀 되게 약간 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200만 원 얘기하길래 남자인데 어때 엄마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돈 벌고 나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술 받는 게. 그때 제가 TV 보면서 살짝 울컥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거 자체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뿐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더 그러고 사셨으니까 행복한 거는 남은 인생은 제가 조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60% 이상의 수강생분들이
인생도 또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4번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60% 넘게 1,000만 원이 매출이 아닙니다. 순수익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서 저한테 다 인증을 해주셨고 3,000, 5,000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고 그렇게 해보고 확신이 들었죠. 그 정도는 해보니까 된다는 걸 보고 이렇게 교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찐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우고 진짜 하면 1,000만 원까지 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넘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4번의 교육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고도화됐죠. 그때보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레퍼런스를 왜 만들었냐면 사람이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될까가 아니라 저거 된다가 중요한데 대부분 될까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벌었다면 솔직히 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수강생분들이 거기는 실명까지 다 공개하고 자기들끼리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로 충분히 누군가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거죠. 일단 제일 젊었던 친구 중에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은 23, 4? 30대는 기억나는 분 중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저보다 한 4살 정도 형님이신데 결혼했고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근데 권고사직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제일 잘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 달에 1억을 순수익으로 넘게 벌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밥 사주러 오신 분 계셨었고 정말 다행이죠. 아이 태어났다 제가 선물도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권고사직 당한 상태에서 벌이가 없고 이러면 사실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애기 유치원, 산후조리원 이런 거 그냥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그분 기억에 남고 어머님들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데 자녀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분도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면서 너무 꿈 같아서 매일 밤 옥상에 가서 이게 꿈이 아니길 기도했대요. 자기 이렇게 버는 게 안 믿겨서. 그분 매일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50대에서는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꽤 오랜 기간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을 계속 벌고 계시거든요. 계속. 근데 그분 처음을 제가 봤잖아요. 엑셀을 키는 걸 몰랐는데 엑셀에서 이렇게 셀 넓이 조정하는 걸 몰랐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눌러야 돼요를 물어보면서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그렇게 벌고 계시고 모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근데 안 하죠. 안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한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안 벌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 위기감이 들면 다 벌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정말 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저는 요즘 친구들이 해? 이러면은 설득을 안 해요. 옛날엔 설득을 했는데 제가 설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진짜 요거 인생에서 이 월급으로는 더 이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겠다.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 10중 8구가 다 느끼는데 외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외면하면은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걸 제가 몸소 겪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라는 보장도 없고 내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뭔가 언제든지 목돈 들어갈 일은 저는 살면서 무조건 올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온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한테 통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로켓 크루스를 해라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꽤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 나 혼자 한 명으로 인해서.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더라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로켓 크루스 교육이 이런 금액대 하는 곳이 없어요. 최소 몇백만 원씩입니다. 어딜 가든. 저는 그건 확실해요.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부니까 사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키워준 채널이기도 하고 그냥 절대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제가 막 너무 뻔한 내용만 담으려다가 안 담았어요. 뭐 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기엔 돈 내기 아깝다 생각해서 최대한 노하우를 좀 어느 정도 전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소식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하지만 그냥 그것조차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제가 시즌별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도 그 중에서 팔려고 들어간 제품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같이 팔아보면서 좀 돈 벌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하다 보시면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월 초중순쯤에 이제 그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모르시는 거 질문 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뭐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셔도 저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500 정도 올라서 매출이 2,267만 4천 원. 네. 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었냐.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죠. 블로그 수익화 1타 강사이시죠. 네, 선한부자 오가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네. 교통비, 물가, 뭐 대출이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월급에 진짜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부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부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업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부업으로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뭐 하나 사 먹고 싶어도 지갑에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부업이라는 걸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죠. 와. 네. 네, 갑자기 관심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세상에 블로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카카오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대부분은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네. 많이 하고 있고 그쵸, 그쵸. 이걸 안 하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한다는 건 그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쪽을 하고 이 애드센스라는 걸 하기 위함이었죠. 애드센스는 네. 뭐죠? 애드센스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인데 그 광고 플랫폼에 저희가 가입만 해가지고 또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무자본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애드포스트라고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드포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했을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야 치킨 한 마리 값 맞아요. 네, 나온다고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글에 똑같이 비슷하게 글을 써도 티스토리에서는 단가가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 치킨 10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어 생각드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서 되게 유명하신 블로거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 보상이 더 큰 티스토리 블로그로 다 옮겨갈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자기 성향에 맞춰서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현금보다 현물로 해가지고 체험단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좀 더 선호하시고 나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 내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를 좀 더 선호하시죠. 네.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부업도 있지만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재테크,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와 관련된 재테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왜 블로그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전 시드머니도 없었거든요. 아, 이 재테크를 한다?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죠. 그쵸, 있어야죠. 그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만 원 모아야 된다, 500만 원은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 500만 원 어떻게 모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을 여력조차 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재테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다 무자본으로 그쵸.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도 돈이 드네. 그렇지. 그쵸. 그럼 무자본으로 이거는 글만 쓰면 된대 라고 이제 주변에서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게 된 게 벌써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블로그를 이제 솔직히 많잖아요. 시작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많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처음 수익 난 게 얼마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첫 수익이 난 게 3월 달인가 4월 달쯤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1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19만 원도 한 달 수익이 아니라 1, 2, 3월치를 이제 100달러가 넘어서 이제 10만 원이 넘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받았던 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 19만 원을 보고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않아? 금액적으로 시드머니 빨리 모으려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노가다 판 나가서 차라리 몸 쓰더라도 단가 센 거 많이 해서 시드머니 빨리 모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의 방향성은 그 빨리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9만 원 인출 받고 두 가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진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돈 번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벌 수 있다라고 했던 고정관념이 깨져서 아, 온라인으로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오네?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신기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아직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집 가는 골목길에서 딱 통장 원화 받은 거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던 그런 모습들, 신기해하는 모습. 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게 바퀴를 굴려가서 더 커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는 게 큰 맞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네. 거네요. 그때 저도 이게 가능성을 봤던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이 커뮤니티 같은 데를 많이 봤거든요. 나는 19만 원 벌고 있지만 300만 원 받는 분들도 있네? 라는 걸 보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제 3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거다 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죠. 오, 그럼 그때 그 수익 나신 게 네이버 네.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티스토리 블로그로 3개월 만에 그렇게 네. 수익이 네, 나신 맞던 거네요. 거죠. 그쵸, 그쵸. 오, 그렇다면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게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막 그 인스타에 올려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글을 써야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글인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일기장 같은 거는 누군가 관심이 없겠죠. 저희에 대해 얘기를 맞아. 누가 인플루언서가 아닌 맞아, 이상은 관심은 안 가져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전문가이고 공급자인 거죠.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돼야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들 혹은 아니면 어려워하는 글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정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자로 되게 어렵게 써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을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공문서들이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문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를 좀 쉽게 풀었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명언글, 독서 후기, 리뷰 같은 거를 제 입장에서 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거는 방문자가 저희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글이 저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글이 어떻게 수익을 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광고주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글들을 이제 적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그 네. 광고와 관련된 글을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약간 팁을 되게 센스 있게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20분이면 쓰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월부에서만 제가 직접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글을 써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주제 잡는 거. 주제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얻었어요. 그래서 예를 주변에서 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육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들으니까 내가 그거 써봐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다 보니까 내일 청년 공제라는 걸 그때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저거 다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내일 청년 공제라는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풀어 쓴 거죠. 그게 아직까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일반인들은 되게 몰라서 맞습니다.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을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포인트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쵸, 그쵸. 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로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복지 서비스라는 데서 서비스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관련된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봐도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청년이다 보니까 이 청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 주제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육이나 서민, 금융, 법률, 생활 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생활 지원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해보면 107건의 복지 서비스가 있대요. 와.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몰라요.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풀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찾는 분들에겐 도움을 드리고 그
그 다음에 구글한테는 이 광고를 달아야 되는데 광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 광고할 때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 같이 윈윈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왕이면 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그쵸.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찾아보니까. 테니까. 맞습니다. 되게 네 센스가 있으시죠? 나 잘하겠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뭐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쪽으로만 해서 최근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핫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긴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모르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좀 어렵게 써 있는 분들 개인 소득 요건이 뭔지 맞아. 금융 소득 요건은 또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과세 기간은 또 뭔지 그러니까 어렵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가도 검색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걸 쓰면 쓸수록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키워드 검색량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검색량을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검색을 하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해보는 거죠. 블랙키라고 검색하시면은 검색량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나? 청년, 도약, 계좌. 자,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월간 검색량이 토탈 49만 번 정도 검색이 된대요. 근데 이게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거의 10,000건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쓸만하다. 저는 왜냐면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점이 처음 쓰시는 분은 이걸 처음 네. 조회했을 때는 10,000건만 해도 많은 건지 그쵸, 그걸 그쵸. 모르니까 네. 10,000건 월간 검색량이 10,000건 이상이면 괜찮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감이 너무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이거를 30일로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뭐 1% 혹은 한 3%만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걸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을 찾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서 같이 보면 좋을 게 네.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는 건데요. 저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을 썼는가, 경쟁 강도. 저 주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 강남에다가 이 커피집을 똑같이 한 번에 10개를 차렸냐, 한 번에 하나만 차렸냐. 라는 거예요. 다르지. 그렇죠. 다르죠. 똑같은 길가에다가 하나 차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량은 많은데 발행량은 적은 거 위주로 좀 찾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이제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내가 썼을 때 경쟁 강도가 낮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르니까 내가 써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글을 쓸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경쟁 강도가 많아도 이제 글만 잘 쓰면 상단 노출이 잘 뜨기 때문에 이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여기는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네, 제목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적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청년 도약 계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왜 찾아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작성을 하거든요. 신청. 네. 그쵸, 신청하고 혜택. 싶어서. 맞아, 혜택이 궁금해서. 그쵸. 나 잘한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저는 이제 감이지만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청년 도약 계좌 하면은 나오는 검색들이 있어요. 신청, 같이.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에다 같이 적어주면은, 저거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건데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글을 보겠죠. 내가 원했던 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첫 번째 목표다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네. 글쓰기에서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및 은행 네, 알아보기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기 시작을 어떻게 때문에 될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첫 문단이 중요합니다. 첫 문단을 잘 써야지 구글 상단 노출에도 잘 되고 방문자가 딱 봤을 때 다음 문단을 잘 읽게 한쪽에다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저희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글을 쓸 때 서론,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든가 이제 사진 같은 거 한 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썼지? 맞아. 어떻게 써야 되지? 맞아. 뭘 써야 되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렇게 글에 구조를 짜주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길을 한번 터놓는 거예요. 길을 터놓으면 좀 편해지죠.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청년 도약 계좌는 여기에서 지원 서비스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풀어 쓰는 거. 만기 5년. 만기라는 말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도 어려울 수 있어요. 대략 5년간 70만 원만 저축하시면 나중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단락 같은 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은행. 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은행.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은행인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 부분은 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눈에 확 띄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다 나와있죠.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면은 되는 겁니다. 일단 주제를 정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키위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또 시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한 편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좋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다. 평소에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분들에겐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글은 못 쓰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좀 끈질기게 할 수 있다. 타자는 칠 줄 안다 라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에 쉽게 시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보면 큰 네. 그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기에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쉬는 날에는 카페 가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좀 특별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살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10시에 재워놓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 이렇게 조금씩 하거나 글 하나 써본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아침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8시 40분까지 보낸 다음에 그러면 1학년 애들 이제 1시에 오죠. 1시에 오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조금씩 하든가 책을 읽든가 그때 자기 개발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냐. 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많으면은 300만 원. 안 그만두고 이것만 꾸준히 계속했다 하면 1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가장 수익이 높게 나왔던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제가 가장 수익이 높게 났던 글, 원래 살짝 비밀이긴 한데, 그래요? 네, 여기서만 좀 말씀드린다고 네네네. 하면은 금융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그리고 한창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할 때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게 잘 되면서 많이 수익을 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참고해서 썼던 것들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네요. 정부 그쵸.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경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놨을 텐데 네네네. 도와드리려고.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또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네. 쉽게 그쵸, 풀어서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쵸. 되게 좋은 좋은 거죠.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맞습니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주게 마케팅을 대신해 되는 주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케팅 회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연결이 네. 된 거군요. 네. 워드프레스에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건가요? 네, 글 쓰는 건 똑같아요. 다만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글 쓰는 걸 도와주는 툴들이 더 있다라는 점. 글 쓰는 툴들을 잘 활용한다라는 게 조금 더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출되는 게 티스토리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글을 쓰면 다음에 많이 노출이 되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블로그를 네이버도 하고 네. 티스토리도 하고 네네네. 워드프레스도 해요. 이렇게 딱 하나를 만들어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붙으로 이렇게 네이버에도 올리고 티스토리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도 네. 상관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저 하나만 쓰고 싶어요. 이거 다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 글 완성하고 나면은 옆에다 띄워놓고 제 거를 그대로 다시 재창조,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문단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좀 바꿔줘야 맞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티스토리에서 만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 만기 5년 후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이제 5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는 5년 동안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한국어가 가장 좋은 게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4개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블로그로 시작하라고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둘 다라고 추천해요. 둘 다? 둘 다. 둘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노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각 잡고 꾸준히 하시는데 그게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은데요? 지치기 왜냐면 때문에. 초반에 비용은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피드백이 뭔가 성과가 빨리 나타나줘야 이게 네네네네. 계속 할 힘이 맞습니다, 나는데 투입 대비 그게 늦게 나오고 없으니까. 오래 걸리면 거기서 많이 지쳐서 포기하시죠. 그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티스토리라는 걸 같이 병행을 해줘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글을 쓰자마자 다음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바로 방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워드프레스 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25달러 약 30달러 정도면 1,000원씩만 따져도 25,000원이니까 그렇게 꾸준히 나고 있는 거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감에도 계속 하시라고 하고 하는 병행을 하라는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 워드프레스가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워드프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는 만약 카카오라는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티스토리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내가 이걸 버티기 위한 용도로 좀 짧게 가져가주고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라는 건 내 거의 소유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용도로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온라인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안정적으로 이제 마케팅 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 오는 게 되게 순탄치 않은 걸로 제가 이제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그 지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길래?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특별하게 자랐거든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자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겠다. 좀 더 내가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거길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진짜 사회복지사 1급도 따보고 그러고 대학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아동 보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고아원. 네, 고아원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었어요. 다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중간에 나가거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암흑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복지사 한다 그럴 때도 야, 너가 뭔 대학이야.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나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거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뭐 되겠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대충 살다가 이제 한 은인을 만나게 됐어요. 오, 그래요? 은인을 네.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런 자본주의 세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었던 거죠. 되게 심한 농담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당연히 맞는 거는 기본인 세상인 거죠. 그때 후원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넌 장래희망이 뭐야? 장래희망을 꼭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 가정 꾸리는 게 목표예요 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행했고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것들을 그치. 그럴까라고 했는데 운이 좋게 그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가정집 친구였거든요. 아니, 가정집이란 얘기도 그런 네, 네. 그냥 일반 가정. 네, 네. 가정집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불행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환경이 좀 특별할 뿐이야 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인드가 많이 변하면서 네,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나아가기 시작했죠. 제 상황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후원이 들어오고 왜 맨날 이렇게 썩은 거죠. 약간 그랬거든요. 물건이 들어오고 간식이 들어와도 왜 이런 거 썩은 거죠. 돈 왜 용돈 10,000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10,000원 주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그런 내가 여기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못 받았을 텐데 어머.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가 그래서 된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겪어봤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월 수익이 네네네. 잘 벌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혼자 알고 있으면 더 이걸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은인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은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은인을 어떻게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게 사회복지에서 잠깐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잠깐 갔어요.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좀 쉬는 동안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곰 3마리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누워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이상 투자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주식도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것도 초반에 다 하셨던 숨은 분들. 고수셨네요. 네, 숨은 고수들. 맨날 누워있고, 근데 뭐 과자 살 때마다 다 내시고, 외제차 타고, 이런 뭐 하시는 분이지? 뭐 하세요? 이랬더니 투자하신대요. 그때 저도 좀 관심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럼 이거 알아봐 하면서 책을 한 권 던져줬고, 마인드 책 같은 걸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좀 베풀고 싶다. 이렇게 저는 운 좋게 만났지만, 이 다른 분들은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대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 어떻게 피아노 학원에서 또 그렇게 정말 네 운이. 맞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만났어도 뭐 아무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좀 더 크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생의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투자를 해보는데 시드머니가 없고 사업을 하려니까 또 돈이 없고 하다가 경제 스터디 나가서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지, 네, 맞아. 준비가 아직 안 돼서라고 맞아. 생각도 하고요. 안 될 이유 한 네. 10,000가지 얘기해. 네, 안 들리는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나는 그래요. 지금 내가 주변에 은인은 없지만 이렇게 오늘 또 선부님, 그러니까 오가닉님을 뵙고 뭔가 이렇게 나도 한번 좀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것 같고 네. 예전에 블로그를 좀 하긴 했지만 지금도 손 놓고 있는 분들 네, 네, 아니면 네.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무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처음부터 헤매지 않고 바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나 어떤 글들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맞아요.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도 이 주제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나열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5만 개가 들어있는. 근데 5만 개 이거 저 혼자 어차피 다 못 쓰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되고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 5만 개와 제가 4년간에 얻었던 기초 노하우들 시작하실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안 같은 것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혼자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시간도 오래 이 걸리고. 가이드 잡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강의라는 걸 기초라도 하나 들어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여기서 응용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퀘스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게 있어서 같이 좀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도 살짝 드려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까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플러스 나는 무자본으로 시작하고 싶다. 저처럼 시드머니조차 없으신 분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무자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글 쓰는 거 하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 못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 새로운 창작을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창작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저희는 창작자가 아니라 이제 블로거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가이드,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 가이드, 설명서를 안 읽는다는 거니까 그 설명서를 저희가 쉽게 풀어 더 써준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의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5명 중에 거의 1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오가인님 같은 경우도 그럼 부업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부업으로 해가지고는 6개월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매달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상 수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120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달에 실제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블로그를 한 달 동안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6개월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 6개월 정도 걸렸다는 네,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급도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6개월 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70만 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수익 시스템 라인을 만든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는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하셨나요? 6개월 동안에는 이 자동화 수익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오래 들어가요, 시간이. 이 부동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월세 하나 세팅하는데도 뭐 임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는 것처럼 처음에 글들을 쓰는 시간들 해서 쉬는 날에는 한 8시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에 2시간을 한다든가 그렇게만 해도 1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약간 저는 이걸 확성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확성기를 만드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만 이 확성기를 들고 나면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도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가성비가 아주 좋은데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6개월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게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네네. 100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그렇게 엄청난 큰 노력을 요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이거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을까?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의 수익을 더 중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편의점 알바해서 그냥 시급 빨리 얻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놀 거야. 지금 조금 바싹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이제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을 수 있죠. 직장인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첫 시작하기도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퇴직할 때 그런 걱정이 없죠. 만들어둔 이 온라인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진짜 온라인 건물주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그래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는 좀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애드센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주제를 선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정하면은 연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그런 게 있습니다. 나와요? 라는 오. 추정치를 다 알려줘요.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거 빨리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구들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참고해서 나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책 리뷰를 할래. 그러면 그런 책 리뷰 관련된 거 카테고리 보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만족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를 것도 된다고? 네, 유료도 아니고 무료로 어머. 구글 애드센스라고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탭에 네. 있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클릭해서 수익 창출. 네, 밑에 보시면은 지역 선택과 카테고리 선택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 단가나 이런 광고가. 그래서 아시아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그래서 건강, 과학,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위주로 처음에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가닉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다양하게 다 써봤어요. 건강도 써보고 경제도 써보고. 어떤 게 수익이 제일 잘 나죠? 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건강 쪽에 했을 때 연에 9,000달러. 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매달 120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죠? 또 저렇게 딱 나온다. 네, 딱 나오죠. 다른 카테고리. 저는 금융도 해봤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네요. 15,000달러면은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연애. 네, 연에. 부동산 한번 연수익에. 해볼까요? 부동산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부동산도 꽤 높을 거예요. 그래도 금융이 더 높네요. 네, 금융. 이렇게 엮으면 되죠.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금융이랑 같이 묶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서 해보면 좋아요. 저희 자기계발러 분들 많으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게 도서 및 도서. 문학 선택해서 보면은 연에 네 1,000달러면은 이제 연에 15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연애 150이면 한 달에 10만 원 그러네요.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미리 보고 이왕이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게 네네네. 더 좋을 수 있죠.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이게 수익화가 되려면 이 애드센스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검색을 했는데 네. 이 애드콧이라는 네, 맞아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이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게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 에드곳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긴 했습니다. 아. 옛날부터 정말 받기 너무 힘드니까 에드곳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시인 만큼 한번 받아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연금 나오듯이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어려운데 잘 받는 그 확률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승인 받을 때 약간 팁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한 3,000명 이상 넘어가는데 그런 통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애드센스 계정을 한 5계정 이상 승인을 받아보면서 통계를 냈던 것들이 2,000자의 20개 이상의 글들은 많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점이 있더라고요. 그 승인이 받는 글들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승인 검토를 로봇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딱 봤을 때 여기 좋은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정도로 키워드만 쭉 빽빽하게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가입을 하고 이 애드센스에서 광고라는 걸 저희가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광고를 달 수 있는 블로그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보면서 단기적이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티스토리,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워드프레스를 가입을 하시고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글을 한 20개에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글들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제 글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전에 있던 글들은 비공개한다든가 삭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광고주의 수익이 많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수익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승인을 받기 위한 그 글을 쓰는 것과 네, 실제로 승인을 받고 나서 네. 수익을 일으키는 글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한 쌓이게 되면은 하루 1달러, 5달러, 3달러 푼돈처럼 느껴지지만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월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글을 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뭐 복지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 가도 그런 은행에 있는 팜플렛이나 아니면 저는 동사무소라고 했죠. 옛날 주민센터에 가도 이제 팜플렛이 있어요. 네네, 그 맞아요. 팜플렛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글 트렌드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모두 다 알려드린 거죠. 실제로 제가 글을 어떻게 써서 수익이 냈는지까지도 다 이제 알려드릴 예정인 거죠. 그러면 지금 3,000분이 넘는 수강생분들을 만나셨고 분명 그 중에서는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고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을 시키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잘된 케이스? 네, 많죠. 저를 뛰어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 처음에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직장인으로서 하다가 지금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 해서 애드센스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그렇게 1년 정도 하시니까 300만 원 그리고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또 월 1,0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사업 쪽으로 좀 뻗어나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해서 300만 원 자동화 수익도 만들고 다양하게 많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면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만 또 요 정도인 거고 댓글 많이 달리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최근에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씩은 다 벌어가시는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 있죠. 그러면 지금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돈 버는 키워드 5개. 5개? 딱 정해달라고 하시면 네, 정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4대 보험 관련된 거. 4대 보험 관련된 것들은 직장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항상 찾아보고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것도 있고 실업급여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만 써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사와 관련된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거기 중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국가 지원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가 좋죠. 한 가지 주제에서 하나로 쓰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4대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정부 지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카테고리를 묶어서 정부 지원 이걸로 묶어버리면은 다 쓸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월부에서도 블로그 네. 자동화 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 같이 하게 되는 이 월부에서 강의를 보시면은 딱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가 이 너무 맹랑한 정보 바다 속에서 좀 정리된 정보를 딱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엑기스를. 그래서 제가 4년간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들을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딱 하기 좋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쟁자가 가장 적어요.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실행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하지 못하는. 네네. 근데 지금 앞에서 약간 시연을 좀 해주시고 봤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 되게 동기부여를 주셔서 저도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또 찝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풀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범이라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다만 모두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 그 노력들을 좀 월부분들은 많이 챙겨 가시니까요. 같이 좀 부자 되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주식, 부업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정보가 오히려 과포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초가 부족한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은 과거에 저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빨리 해보고 싶다.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게 잘 먹히고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생활비, 교육비 빠듯하고요. 미래를 위한 저축 생각도 못 하겠고요. 꿈나무님은 20대에 30억 자산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돌아보니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부업이랑 세 개를 다 동시에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 투자도 시작하고 자산들을 다 합쳐서 한 30억.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계좌가 3개예요. 첫 번째 계좌가 한 20년부터 했던 계좌로 계좌 전체 수익률이 한 270% 되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60% 이상 매년 수익률을 낸 거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계좌는 딱 2년 정도 된 수익률이에요. 2년 됐는데도 140%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70% 정도 수익률이 난 거고, 다른 계좌 하나는 3주 정도 됐고 20% 수익률이 났으니까 사실 주식 분위기도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을 단기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1년에 20%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6년간 계속 20%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1억이 1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하나만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업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쿠팡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월 매출이 그래도 2천까지는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누구나 시간을 쏟으면 그래도 월 매출 한 1,000, 2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같이 했었어요. 좀 운이 좋게도 유튜브도 잘 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것도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선택을 했었었고 이 당시에 이제 했던 몰들은 다른 분한테 돈을 받고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에어비앤비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했던 이유는 그게 불법이었어. 이제 합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수익률도 너무 괜찮은 거죠. 보증금 제외하고 한 200~300만 원 딱 투자해가지고 순수익이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100에서 200이 나오니까 한 달 아니면 2달 안으로 투자금 다 회수하고 그럼 그 뒤에는 계속 무한대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 월세로 들어가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다시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돈을 받는 그런 형식.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85만 원이었거든요. 투룸이었고 그 투룸을 세팅을 하는데 딱 2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첫 달 매출이 그래도 300만 원 가까이 났었거든요. 그럼 3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났으니까 거기서 월세 빼고 관리비 빼고 2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왔고 청소하는 분을 구하는 게 나은 게 자동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씩 만든 거죠. 저는 또 상가를 갖고 있으니까 상가 월세에서 가만히 있어도 또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파이프라인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퇴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처음 투자했을 시기에는 전세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던 시기였고 되게 불장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갭 투자를 하지 않고 경매만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갭이 꽤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제 안전 마진이 있는 경매로 지금 시세보다 한 5천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만약에 시세가 올라 그러면 너무 좋은 베스트고 근데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5천만 원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매를 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억 가운데 주식, 부동산, 부업 각각이 그 파이가 어느 정도고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순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되게 많은데 한 30% 정도 되거든요. 현금 흐름은 이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 3년 동안 이제 봤을 때 연 억대 정도의 돈은 항상 벌고 있어요. 월 1,000만 원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입사를 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잖아요. 너무 만족하고 여기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탄탄대로고 저는 솔직히 집이 그냥 생긴 줄 알았어. 이게 한 30살쯤 되면은 막 서울의 아파트 다 누구나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쯤이면 결혼도 그냥 하겠지? 행복한 미래를 되게 꿈꾸고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 수속기간 3개월 있었는데 그때 월 2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되게 뿌듯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가셨어요? 너무 얼마 안 갔어요. 한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차에는 그냥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한 6개월쯤 되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는 이제 술 마시고 회피했죠. 그래서 항상 금요일 끝나면 이제 술 마시고 퇴근하고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제가 술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술을 마실 정도로 그래도 1년
좀 넘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었는데 또 재테크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희 부장님이 계셨는데 50대셨거든요. 이사를 가셔서 집들이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들이를 갔는데 엄청 고층이고 막 40층이었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되게 새 아파트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와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세였던 거죠.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큰 대기업들은 피라미드형 구조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장 달기 전에 대부분 다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당하거나인데 삼성 내에서도 엄청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가신 거거든요. 근데 전세다? 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한 단계 직급이 높은 분들은 다 거의 전세셨고 정말 아주 가끔 집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집을 가졌지? 라고 보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양가에서 좀 도와주시거나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때 현실을 딱 직시를 했고 삼성 다닌다고 해서 집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제 두 번째로는 회사 자체에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3교대를 했거든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5시 퇴근. 이게 한 주. 그리고 오후 2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이게 한 주. 그 다음에 오후 10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3주에 한 번은 또 주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 주는 술 마시는 거예요. 매주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거죠. 생활 리듬이 엄청 많이 깨지고 건강에도 되게 안 좋고 이 일을 오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현타가 막 밀려와. 현타가 되게 밀려오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 괜찮은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었고 그리고 회사 일이 저에게 맞진 않았거든요. 그 일이 되게 재밌지도 않았고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없다? 내 미래는 뭐지? 내 미래는 부장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 대한 그런 무기력증이나 뭔가 그런 시기가 왔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부장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에 좀 나사가 된 기분이다. 그냥 부품의 일부분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니까 그때 부장님이 했던 얘기가 나사 정도면 너무 많이 쳐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회사에 블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블록도 회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블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때 퇴사해야겠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회사가 뭘 요구하든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 부장님의 한마디가 약간 쇠기를 박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보통 제가 느낀 거는 한 30대쯤부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다들 놀기 바쁘고 결혼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때 현실을 딱 깨닫고 집값에 한번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세 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게 주식과 부업, 부동산. 보통 직장인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꿈나무님은 뭐가 다르셨던 거예요? 제가 일단 달랐던 거는 첫 번째로는 그래도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갔다? 두 번째로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주식 공부하다가 주식으로 성과가 안 나면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주식을 밀어버리고 부동산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하다가 부동산이 재밌어. 그럼 부동산에서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부업을 하는데 부업이 맞아. 그럼 부업에 푹 빠지고.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셋 중에 하나도 포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 개 다 하자. 그게 좀 그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개 했다가 세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세 개 다 해요? 세 개를 같이 안 하는 게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이 너무 즐겁고 주식 각자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부동산 투자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보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전세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거기에 살거나.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사는 경우에는 원래 내가 나가는 지출이 있을 텐데 대출 이자 비용과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확 지출이 늘어
늘어나잖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여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집은 샀지만 더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더 힘들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좋아. 그건 베스트이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전세를 껴가지고 1억으로 한 채를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내가 그때 투자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2개를 한 거야. 2억으로 그 2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락장에 딱 와가지고 20%씩 빠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가가 20%씩 빠졌어. 그러면은 4억이 20%면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8천만 원 2개니까 한 번에 1억 6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억 6천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돈이 갑자기. 그런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잘하고 부자 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락장을 잘못 맞으면은 그냥 갖고 있는 자산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만 인생을 베팅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 드리고요. 근데 부동산을 또 하긴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반대로 20%가 오른 거예요. 5억이 20%면 1억이거든요. 내가 2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2억을 바로 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2억을 넣어서 2억을 2년 뒤에 만약에 벌었다고 가정하면 적금을 넣어놨다 해볼까요? 아니면 뭐 예금을 넣어봤다라고 했을 때 한 5%다. 5%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누군가는 2억을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번 건데 이게 3년, 4년, 5년 되면은 정말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거든요. 투자는 꼭 하긴 해야 돼요.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주식과 부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주식은 복리효과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부동산의 최대 단점은 황금성이거든요. 오늘 팔고 싶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팔고 싶어서 그 매도 버튼 누르면 바로 팔리는 게 또 주식이긴 하거든요. 수익률이 나는 걸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벌리기도 하는 게 주식이긴 하거든요. 주식만 해야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역전세가 5천만 원 났어. 근데 나한테는 주식이 1억 있다? 이 1억에서 또 주식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주식을 팔지 않고도 5천만 원 담보대출 받아서 이거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월급은 이 담보대출을 갚는 거예요. 월급을 천천히. 월급으로 하루아침에 5천 원 못 만들지만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식을 담보로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동산이 너무 좋아. 그래서 1억을 다 부동산에 넣어버렸어.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이건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 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위험하게 역전세 나는 아파트 투자를 왜 하냐. 그냥 주식만 하면 되지. 사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매번 전월세를 전전해야 되거든요. 이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우울합니다. 아, 나 그냥 아파트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들거든요. 아파트는 일단 한 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같이 가져갔을 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이게 통계로 직장인 중에서 연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나는 직장인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부업 소득으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1년 동안 계산했을 때 한 1200에서 한 2400 이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 핫한 주식에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1년 동안 178%가 올랐거든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어때요? 한 6개월 만에 1, 2억 오른 단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사실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위 뭐 1%?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자산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내 몸값을 올리는 걸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본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업을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부업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내가 월급 하나만 받았는데 부업으로 파이프라인이 또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월급은 뭐 주식 투자하고 부업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각각 하는 거랑 세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느낀 거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소외받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이거든요. 어떨 때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부업이 붐이고 이렇거든요. 주식이 많이 올라도 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나는 웃을 수 있어. 난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부업이 붐이야? 나도 이미 잘 벌고 있는데? 일단 이게 돼요. 어떤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부동산만 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거기에 전 재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뭐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거랑 별개인 것 같아요. 또 주식에 모든 전 재산을 넣어놓는 사람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기회라는 건 알아요. 기회라는 건 알지만 살아가는데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있고 부업만 한다? 그러면은 좀 불안해요. 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니까. 그거를 잘못된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들 다 투자하는데 내가 부업한다고 투자 공부를 못했어. 그럼 남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주식 부업을 다 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죠. 전 그게 진짜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전문가도 많고 부업 전문가들도 너무 많은데 이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제가 4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사실 어떤 분야의 박사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경제적 자유가 우리의 목적인데 이 세 개를 같이 했을 때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훨씬 달성하기가 쉬워진다는 건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세 개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리스크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이 뭘까? 최대한 리스크 없는 방법.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리스크를 다 없애고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길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세 개를 다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주식으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주식밖에 몰랐으니까 단타라는 것도 해보고 뭐 스윙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유료방, 리딩방 같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날따라 뭔가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카톡방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떤 되게 고수처럼 보이는 분이 매일매일 종목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대단한 종목들이 아니고 다 처음 들어보는 이런 주식이 있었어? 보면은 맞출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꽤 맞추고 이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 사놔라. 11,000원에서 11,500원 그 사이로 사라. 막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봤는데 진짜 오르네? 이런 거를 몇 번 본 거예요. 그래서 한 40만 원 내고 리딩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종목을 매일 알려줘. 처음 들어본 주식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산 거죠.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들고 있어라. 곧 다시 오른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추천해줘요. 그건 이제 잊혀지는 거고 또 새로운 종목. 근데 나는 이거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딱 2달 해보니까 나 좀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안 잃고 한 80만 원 수업료 냈다라고 했는데 그 주식들이 갈수록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리딩방은 나왔지만 그 주식들이 원상복구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못 팔았어요. 못 팔고 그때는 뭐 손절매고 이런 것도 모르던 시기였고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안 팔고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를 딱 맞고 마이너스 30%였던 게 마이너스 70% 가고 1,000만 원 정도를 그때 딱 잃고 사회초년생에 1,000만 원은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전 지금도 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상을 좀 다 잃은 느낌이었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공부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리딩방에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주식 투자도 나만의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승진을 하고 이 회사에 내 삶을 다 끼워 맞추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고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고 부업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은데 확률적으로 봐도 그때 내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실수했을 뿐이고 정답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첫 성과가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내 방법이 통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1,000만 원을 리딩방으로 잃었잖아요. 그거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멍청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지능이 낮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부해서 돈을 딱 벌고 수익이 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되게 좋았고 그걸 시작점으로 다른 것들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희망적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나오는 게 회사의 월급밖에 없으면은 회사에 목매게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회사야. 내 생애 줄기를 다 회사에 맞춰야 되는 거야. 결혼을 생각할 때도 그 회사 사정을 봐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안 내주면 어떡하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경력 단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밖에서도 내가 부업을 통해 돈을 벌고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내려놓게 됐고, 오히려 회사를 더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저는 고졸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보고 바로 따라해서, 한 친구는 벌써 또 아파트도 매수하고 저 따라서 에어비앤비도 시작해서 오픈했거든요. 제 지인들은 제가 과거에 너무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큰 돈을 벌었네? 이만큼 성장했네? 아, 쟤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로 시작을 하는데, 저를 지금 아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니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발 먼저 뗐을 뿐이거든요. 그 작은 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퇴근하고 진짜 너무 피곤하잖아요.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4시간을 해야 돼라고 했지만 그 4시간을 안 채운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10분이라도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4시간 중에 퇴근하고 2시간은 못 지키는 날이 너무 많았고, 그래도 아침 2시간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고, 하면은 진짜 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없구나. 저 같은 경우는 룸메가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넷플릭스 먹으면서 과자 먹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이겨내고 나 혼자 책상에 앉는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침에 룸메 자고 있을 때 갓생사한 나에 취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뿌듯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대단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고. 저는 부동산 주식 부업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가능한 걸까? 부동산 하나만 하는데 4시간씩 걸려 그러잖아요. 우선은 3개를 같이 하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근데 사실 하나만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힘들 거면 그냥 3개 하고 힘들고 더 많이 버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소득도 커지고 수입도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뭐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너무 박사님이 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를 투자하려고 봤더니 그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서울의 전 아파트를 막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우리가 딱 실행에 필요한 핵심만 딱딱딱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공부도요. 주식 공부를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주식 하는 거 하나거든요. 매년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매년 12월 31일에 내 계좌를 까봐. 수익률 달성했냐 안 했냐 그것만 체크해. 했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그 다음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하기에도 저는 되게 민망한 수준인 거죠. 부업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다. 그거 세팅할 때는 바짝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거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뒤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부동산에 빠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부동산을 위해서 나머지 2년을 계속 갈아 넣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왜 모두가 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세팅을 했어?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그걸 배우는 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좀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오면은 그 시간이 극단적으로 아껴지거든요. 3개를 다 한다 말을 하지만 주식의 시간을 거의 아예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경매도 딱 실효성 있게만 배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박사님이 될 필요가 없는데, 또 경매에 빠지면 경매를 완전 끝까지 거의 뭐 박사님처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딱 필요한 부분만 배우면 된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핵심만 딱딱딱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올인원 강의를 내게 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는지, 주식에서는 뭘 말씀하시고 부업에서는 뭘 말씀하시는지 좀. 일단 부업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맞는 부업이 있고 좀 안 맞는 부업이 있거든요. 다양한 부업을 사실 도전해보고 시도해봐야 아 내가 이런 게 안 맞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딱 필요한 부분은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주식들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도 안정형과 공격형으로 좀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종목들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도 원체 불안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안정형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ETF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좀 리스크 지는 거 좋아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빅테크 위주의 성장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주식 투자하고 있는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만 딱 알아가고 본질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각 시기마다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막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경매를 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경매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핵심 내용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니까 어려운 물건만 들어가야 돼. 뭐 유치권이 있는 이런 물건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정말 권리상 하자 없는 깨끗한 물건, 그런 물건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런 것만 공부하고 바로바로 입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꿈나무님이라서 그냥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꿈나무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성과를 내고 퇴사 시스템을 좀 만든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분이 이제 20대고 이제 저랑 1살인가 2살 차이 나는 이제 여성인 직장이신 분인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엔비디아 주식이 2배가 되면서 그거를 매도를 하셨어요. 한 5개월 만에 수익률 100% 정도를 냈고, 그래서 그걸 매도하고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갭 투자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5억대 아파트였거든요. 아, 그렇게 갭 투자로 매수하지 말고 경매를 해라. 경매를 하면 훨씬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또 제 경매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경매 수업을 듣고 8억 중반대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5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은 걸 성공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락잔금 대출을 풀로 받으셨어요.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서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안전마진이 있고 2차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갔다. 그 아파트가 지금은 9억대까지 가격이 또 한 번 더 올랐어요. 그걸 낙찰을 받고 세팅하고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한 2달 정도 지났나? 그런데 1억 넘게 오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부대비용을 다 빼도 1억이 남는다. 거기에서 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막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신혼집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는 투자를 하려 했는데 신혼집을 쓰겠다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하신 거예요.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 세팅 끝나자마자 바로 또 부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세 개를 계속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 말을 그대로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주셨거든요. 바로 에어비앤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막 장박이 들어오고 예약이 너무 잘 되니까 5개월 정도 장박이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또 에어비앤비로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셨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또 이거 하자마자 또 바로 1억 이상 벌고, 그거 하면서 바로 또 에어비앤비 오픈을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이상 벌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5개월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딱 5개월 후에 9억대 아파트를 가지게 된 자산가가 되기도 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입 파이프라인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은 월급으로 주식 사고 파이프라인으로 종잣돈 또 모으고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5개월 동안 풀장박이 갔으니까 그분이 할 게 없어요. 그럼 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또 부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5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한 3년, 3, 4년 만에 바로 퇴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저희 월부에서 해주신 강의 듣고 에어비앤비 차린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얼마 안 된 강의인데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모든 부업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강의가 끝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액션 플랜을 드리거든요. 보고 그분은 진짜 바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매물 찾아서 계약까지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처럼 부업을 일단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부업은 일단 그냥 하는 거다. 이제 주식도 바로 계좌 파서 바로 주식 투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또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실행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셋 다 모르거든요. 강의 하나하나 찾아서 듣고 배우려면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부업이든 아무 그런 성과를 안 내봤으면 처음엔 되게 막막하거든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점검을 할 수 있게 올인원 자산 시트를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내 목표부터 짜보고 그 목표를 쪼개는 연습부터 하거든요. 뭐 10년 목표, 그 다음에 5년 목표. 그래서 올해 내가 얼마의 자산과 순자산을 모을 것인지 이제 짜보고 그 다음에 가계부가 또 있어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이걸 한번 쫙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딱 나오거든요.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트가 있어요. 그 시트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면 또 부동산 시트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 보습이 생기면 또 그것도 다 적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자산과 내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걸 짜봐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 그거를 사실 엑셀 시트 하나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선물로 드리고 경매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바로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물건 찾아보고 싶다. 그럼 또 그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원래는 그 경매지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유료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경매 수업 듣고 바로 물건 찾는 거예요. 물건 찾고 바로 하실 수 있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의 시간을 좀 압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업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못 냈다? 그럼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부업일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 부업을 찾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겠다고 그 모든 부업 수업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고 그걸 하는 법을 다 하나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업 수업을 다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초급반, 뭐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걸 다 듣는다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또 주식은 또 어때요?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강의를 다 치면은 몇백만 원이 그냥 깨지는데 저는 최소 한 200만 원은 저는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부동산, 부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한 강의에 압축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부업이랑 주식이랑 부동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강의하는 사람은 제가 최초거든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만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부동산, 주식, 부업을 다 묶은 강의를 준비했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했을 때 나는 시너지를 알고 있어서 하나라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꼭 누려봤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드리고 싶고 한 발자국 먼저 간 재테크 선배가 되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